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자를 통하여서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 강의 이 책자가 거의 맞춰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과 거의 파생되는 다양한 정치 리더십, 입법 리더십, 그리고 어떤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러한 리더십 형태들을 행정 리더십과 같은 그러한 것들 많이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영역에 어떻게 또한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또 그러한 부분들이 좀 공감이 되시는 부분들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질적 영향력으로서의 정치 리더십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마키아벨리즘, 즉 어떤 리더가 혹은 어떤 군주가 사람들을 통솔하는 그러한 여러 방법과 기교들을 기술해 놓은 책, 즉 군주론에 관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시되는 것은 이 마키아벨리즘과 같은 교법들이 사람들을 사물로, 즉 things, 물체로 간주한다는 것이 문제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어떤 연장이나 성곽처럼 습격당한 어떤 사물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방법들은 기껏해야 사람들 간이나 사람들 내부에 있는 가장 저차원적인 어떤 동기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어서 이 동기들을 대상자가 아닌 권력 행사자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어떤 저차원적인 동기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범들은 거리적인, 그러니까 변혁적이 아니고 거래적인 하나의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고받는 것이죠. 어떤 메리트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유도해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에서 가장 널리 읽혀지는 개인적 영향력에 관한 기본서로서는 이 카네기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저자 앞에, 이 번스 교수님 앞에 놓여 있는 이 책의 이 사본이 113판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판을 무려 113판이나 거듭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의 표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953만 3,500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거의 1,000만 부가 팔린 것이죠.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팔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1964년도에 일어났으니까는 엄청나게 이 책이 팔린 것이죠. 이 책은 28개의 언어로 번역된 바가 있으며, 저자는 이 책들이 모두의 언어에서 베스트셀러였다는 사실을 의심하지를 않는데, 이 책은 사실상 국제적인 냄새를 풍기고, 왜냐하면은 이 사건들이 서양 전역에 걸친 위인의 생애, 그리고 몇몇 여성들에 대한 그러한 생애로부터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또한 워크숍을 거행하였는데 수천의 사람들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그의 강의와 이야기들을 청취하였다는 것이죠. 이만큼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귀가 솔깃하고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리더십에 관한 그런 강의가 이제 어떤 팀장급 가운데서 이제 시청해야 될 그런 교육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들 이제 그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조직 관리를 할까? 경영학에서 이제 조직 관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리더십 부분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스 교수님, 아볼리오,
교수님,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제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들을 뽑아서 이제 그것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카네기를 세일즈맨의 책략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긴 대열 중에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로 그렇게 일축하기 쉬운데, 그 책략이란 어떻게 문 안에 발을 들여놓을지, 세일즈 할 때 어떻게 일단 그 문을 터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여놓을지, 고객을 어떻게 안심시킬지, 그리고 경쟁자를 어떻게 이겨낼지 등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책은 그 이상으로 고도 위장을 하고 있으며, 이 책은 그 점들을 잘 알고 있는데 본질적인 전술이 뭐냐면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의표를 찌르거나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기교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줘서 그 사람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그건 단순하게 하나의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나 어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이득을 얻기 위한 거래적 리더십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카네기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판매원 또는 표를 모으려는 사람은 이름을 기억하거나 존경을 표시하거나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대상에 아첨하거나 무엇보다도 그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들의 흥미 또는 신념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이러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제임스 할베이 로빈슨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는데, 이 나의, 영어로 my, 이 단어를, 이 작은 단어를 잘 사용해서 이 my라는 단어가 이 my, 나의 이게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나의 무엇. 이 나이라는 이 단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로빈슨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는 또한 오버스트리스의 말도 이제 인용하면서, 카네기가 인용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튀어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설득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충고는 이들이 그러니까 사업이나 가정, 학교 또는 정치에 종사하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것인데, 첫째, 다른 사람의 내재해 있는 진정한 욕망을 불러일으켜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면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설득될 것이다. 그는 또한, 그러니까 카네기는 또한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 본성에 있어서 가장 심원한 원칙은 뭐냐면 인정을 받으려는 갈망이다. 인정.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간 본연의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실천적이면서 인간적이고 자애로운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거의 카네기가 매슬로에 양육된 것, 또는 매슬로가 카네기에 양육된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있잖아요. 우선 그의 판매원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또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가정 내의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것을 판매함으로써 고객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는 고객들이 어린이나 가정 또는 강아지를 존경해 주는 것과 같이 단순한 행동으로 이들의 자존심을 다독여 줌으로써 고차원의 욕구를 또한 만족시켜 준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좋아요, 저것이 좋아요, 이 물건이 좋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어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이게 사람들의 고차원적인 욕구거든요. 이제 그런 욕구가 채워지면은 이 저차원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과는 달리 이제 이 사람에게 쏙 빠진다는 게, 판매원에게 쏙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다단계가 사실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카네기는 아주 까다로운 대상들, 아주 비열한 집주인, 화가 난 고객들, 구두쇠 같은 대금업자들, 까다로운 관료들에 관한 이야기를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카네기 과정을 거친 수료자들, 즉 자존심을 파악하고 얼러주는 방법을 터득한 노련한 설득자들은 이 까다로운 대상들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성을 안 거죠.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까다로운 고객들이나 고함치면서 나오는 그런 고객들에 대해서도 잘 응대하면서 대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카네기 수업을 청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재해 있는 진지한 욕망을 불러일으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충족시켜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설득 기술들을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적용하고 정치적 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함의들을 고려해 보면은 의문점들이 생기는데, 말하자면 세탁기 구매를 유도하는 감언이설이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지속적이겠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그 목적 자체가 세탁기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차원적인 요구를 이렇게 충족시켜주고 이제 존중감을 준다고 해도 그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아주 낮다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판매원이 상품의 질보다 자신의 언변에 의존하려 한다면 세탁기는 감언이설의 기억들이 희미해지기 이전에 달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판매원은 저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차원의 욕구를 일깨우려 하였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어떤 이 판매원의 목적 자체는 저차원의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차원의 욕구를 이용한 거죠. 이 고차원의 욕구를 추구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러한 것들에 관해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정치 세계에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는 실체 대신에 인격과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후보자와 같은 아주 익숙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거래는 지나가는 것이며 거래는 거래에 불과하고 유권자는 인정, 미소, 자신의 이름에 대한 기억을 받게 되며 후보자는 표를 얻게 되고, 거래는 공공정책에 보다 지속적인 교환을 보완할 수 있고 이것을 대신할 수도 있다. 즉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정치 세계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되어서 이러한 어떤 메리트를 주고 존중감을 채워주면서 표를 얻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그리고 특정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데, 리더십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원들을 교육시켰다면 과연 리더십이라는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교육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시작으로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이론적인 것인데, 즉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교육과 리더십의 그것을 정의하고 양자의 핵심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것의 이 양자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볼 때 리더십과 교육 간의 어떤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여러 페이지에서 리더십을 의도된 변화를 달성할 목적으로 리더들이 추종자들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동기와 권력 기반에 호소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였었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은 어떤 리더의 의도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2번 추종자들의
현재적, 지금 가지고 있는 아니면 잠재적인 어떤 동기와 아니면 권력 기반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 또한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육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교육은 단지 하나의 가치의 형성, 사실들의 전파나 기술의 가르침만은 아니며, 물론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의 총체적 과정이다. 교육 자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르침과 배움. 그건 뭡니까? 하나의 교사와 학생들 간의, 교수와 학생들 간의 하나의 관계이고 하나의 교류이다. 이것 총체적인 그러한 과정을 교육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리더십도 바로 리더와 추종자 간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창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 학교, 아니면 갱단이라던가 절, 교회, 창고, 거리, 군대, 기업체, 술집, 노동조합 등에서 일어나는 총체적 과정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에 의해서 수행되며 상황에 대처하고 사람들이 단순한 마음만이 아닌 이들의 자아와 기회와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유하는 경험과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 정착적 환경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동기들에 의해 가르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 가운데서도 이 동계 영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육과 리더십은 각각 상대편 영역에 스며들어가서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되는데, 교육과 리더십이 주입과 강제가 아니라 동기 수준의 상호적 상승 과정으로 정의되는 경우만 그러하다. 이 교육이라는 것과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사실은 두 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즉 동기 수준의 상호 상승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교사가 혹은 어떤 리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추종자 혹은 학생들의 어떤 동기를 이끌어내고, 또한 학생들 혹은 추종자들의 이 동기가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것이 리더와 혹은 교사의 동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로 상호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교육 역시도 리더십이고 리더십이 곧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 리더와 추종자 간의 일체성, 즉 완전하면서도 공유하는, 교감할 수 있는 관계와 같은 종류의 이러한 일체성은 단순히 개인적 또는 자기중심적 추구를 넘어서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교사나 학생, 그것이 하나의 개별적인 그런 어떤 존재로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학생은 배우는 사람, 이건 하나의 그냥 서로 간의 하나의 가르친 주체 입장이고 객체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질 때, 서로 공유하고 교감할 때, 즉 개인적 자기중심적 추구를 넘어설 때 바로 이것은 하나의 리더십적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완전한 공유적인 리더들은 자신의 역할을 자신이 관계된 집단의 이익, 즉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고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입각하여 정의되는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지하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들은 이 자신이 이끌고 있는 그러한 집단의 어떻게 보면 어떤 심원하고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목표와 가치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나의 이익을, 이 공동체의 이익, 집단의 이익을 부합하도록 자신의 목적을 거기에 맞추어 가면서, 그러니까 이 집단의 목적을 자신에게 맞추어 가고, 또한 자신의 목적하는 바에 따라 이 집단을 이끄는 이러한 동기의 서로 상호 상승작용을 통하여서 리더십이 발전해 나가고, 이 가운데 교육 역시도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리더들이 자신의 유권자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또한 고양시키려고 한다면 이들은 전인, 즉 사고와 감정에 대한 기능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고할 뿐만 아니라 추종자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전인적인 그러한 능력이 이 리더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들을 갖추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교육이고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지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과정도 함께 포함된, 인격적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과정도 함께 포함된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그걸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 리더십이 길러지는 것이죠. 교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교육 현장 가운데, 우리 교육 현장 가운데 과연 이러한 어떤 리더십적인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어떤 대학 입시라는 목표, 성적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교사는 가르치는 입장, 그리고 학생은 배우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자신을 넘어서서 서로 공유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서로 간에 추구해 나가면서 그냥 나아가는 거래적 리더십의 그런 형태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하나의 교육의 한계,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리더십 부분들에서 함께 다뤄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 현실 가운데서 과연 이러한 리더십적인 교육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학생들과 교사 간의 어떤 교감이라던가 서로 간의 어떤 가치나 목적이나 하나의 어떤 정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함께 교감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탄핵 선고가 나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지만은 이 과정들 가운데서 이 2030 젊은이들이 나아가서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끄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모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임을 이끄는 그런 교사라던가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가르치는 입장과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떤 하나의 정치적 행위에 참여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어떤 가치를 위하여서 목소리를 함께 발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감정적 교류와 함께 어떤 가치의 공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리더십적인 교육이고 리더십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교육가로서 리더로서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자꾸 자기중심적인 어떤 자아실현이 아니라 인간 욕구에 대한 인식과 이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을 확장하고 교육가 또는 리더들이 책임을 지고 있거나 이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보다 큰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리더십의 위대한 목표, 이러한 개인적 섬들을 위한 사회적 항구를 만들어내거나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나칠까?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디는 이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인식시켜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가르치고 인식시켜주는 그러한 교육적 행위에는 하나의 가치가 있고 하나의 어떤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거부해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될 입장에 있고,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해서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사와 함께 가치관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리더십적인 그러한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평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카네기의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들을 언급하면서 그가 인간 내면의 존중 등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저차원과 고차원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측면은 또한 호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의 상품 판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교육과 리더십의 어떤 관련성도 잘 분석하시면서 결국 그 핵심은 그것을 교육받는 자와 교육을 하는 자의 하나의 동기 수준의 상호 상승작용이 일어날 때 리더십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가나안 농구학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새마을 운동 때 이제 그 운동이 시작하게 된 어떤 발단이 된 그런 어떤 일종의 학교인 것이죠.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이제 가나안 농구학교 시작하셨는데 이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이 일제하에 이렇게 있을 때 조선이 일제하에 있을 때 서로 자립적인 그러한 생각과 이제 그런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는 이겨내고 다시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스스로 자주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이제 그분 이제 강의를 KBS에서 이제 오래전에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짧은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르쳐 주는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정보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어떤 데 가치를 두고 행해야 되는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땅에 떨어진 것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휴지를 줍고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간됨을 가르치는 교육인데 바로 그런 것이 하나의 리더십적인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자들은 그것을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것을 판단하고 수긍이 되면 그걸 하나의 자신의 삶의 가치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형태의 어떤 리더십적인 교육이 우리 교육 현장 가운데서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과목 중에 또 윤리 과목도 있고 이제 도덕 과목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것을 단순히 어떤 철학자가 있었다.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가치들이 있었다. 이것들을 가르치고 시험 정답에 적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시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많이 맞추면은 공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정답 뒤에 내면에 있는 그 가치는 과연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건 단순히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감정과 가치를 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리더십이 교육과 융화되어 나타나는 신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농구학교와 같은 그러한 경우였고 또한 리더십의 교육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는 것이죠.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실천적인 영역에 직접 나서 보는 겁니다. 정치의 영역에 직접 한번 뛰어들어 보는 것이고 목소리를 내어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실제적인 영역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였을 때 그것이 정말 내 가치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실제적인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 장이라던가 아니면 하나의 공론장, 늘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공론장에서 지금 현안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을 토론해보는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도 어떻게 이런 리더십 교육 방법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토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좀 더 이제 리더십 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파트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이 조작에 상반되는 리더십 교육을 위해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강제적이거나 수단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또한 그들은 학생들을 진리와 상호 실현의 공동 탐구자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도덕적 선택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만들고 갈등과 토론을 권장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도덕적 추론을 함으로써 고차원의 원리적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옹호하고자 하는 공정성, 형평성, 정직 책임성 및 정의를 존중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도덕적인 그러한 어떤 리더십적인 그러한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배움의 특수한 기술들의 중요성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시장성이 높은 기술의 소유는 거래에 유용하며 개인의 자존감, 자아 실현의 원천이 되며 권력의 기반이 되는데 투표권, 항의권과 같은 여타의 권력 자원과 함께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 자신을 투여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그러한 교육도 결코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의 권력 자원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타인과 결합할 수 있게 되면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쟁의할 일이 없으면 쟁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의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적 행위나 리더십에 대한 교육은 하나의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교육이 학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의 모든 분야, 모든 중요한 분야와 제도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가정, 학교, 직장 또는 술집 중 어느 것이 자라나는 어린이와 성숙해가는 어른들에게 가장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죠. 과연 어디에서 정말 이러한 리더십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스라엘 어린이들에 대한 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키부츠에서 양육된 성인들은 키부츠에서 양육되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키부츠의 자료는 부모와의 긴밀한 관계가 도덕적 행위의 수준 향상과 서구 사회에서 예측하고 있는 판단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그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도덕적 훈련을 잘 시킨다고 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도덕적으로 잘 자라나거나 리더십을 갖게 되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부모의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꼭 이 아이가 리더십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리더로서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 여타 다른 그러한 여러 환경들이 이 아이에게 이 아이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공립학교 발전에 선구적이었는데 이 제도는 학교 건물이 정부에 의해 소유되고 또한 정부에 의해 교육 및 교육행정가들이 고용되고 봉급을 받으면서 해고당하는 사회주의적 교육체제를 막대하게 신뢰하고 있었는데 학교가 젊은이들의 심성과 태도에 막강한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공공연한 가치 표명과 가치 전파의 수단으로서의 학교의 활력을 약화시켰고 리더십은 가정, 교회, 운동장, 직장에서 형성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공립학교에서는 이런 리더십 교육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지점을 지금 찍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교육은 가정이나 교회 아니면은 직장, 운동장 이러한 말 그대로 교육의 현장에서는 안 일어나고 다른 부차적인 곳에서 리더십이라는 형성들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약간 불균형적인 모습은 사실 내가 교육받는 곳에서 내가 리더십을 교육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소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적 절차의 거칠애가 아니라 도덕적 교육의 본질적인 상황에서의 리더십의 가르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종류의 리더십이 민주사회에 만연하고 독재체제에서는 시들 것이라고 추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리더십이 민주사회에서만 잘 교육되거나 활발하고 어떤 독재체제의 사회에서는 리더십이 전혀 힘을 못 쓰고 그냥 쑥으로 들어 있는가? 꼭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체제에서도 교육적 강제주입이나 조작의 영역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독재체제에서도 이견과 갈등 영역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체제 안에서도 서로 이제 이견에 대해서 갈등하고 하면서 리더십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민주적 그런 어떤 사회라고 하여도 교육 자체가 강제적이고 주입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리더십이 결코 설 자리를 찾거나 혹은 리더십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적 사회는 자신만의 특별한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즉 강한 이념적인 공약이 결별되어 있는 교사들은 지적이고 현학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공정성과 동정심의 문제와 같은 도덕적 쟁점들을 단정함이나 정숙함에 관계된 규칙과 같은 교사의 편의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아이들에게 좀 심오한 것, 공정한 것, 아니면은 마음 가운데 어떤 동정심이라던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감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또한 좀 더 넓은 그러한 영역에 거쳐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단순히 그 교사들이 하는 거는 얼마나 옷 단정 입었느냐, 아니면은 수업 들을 때 얼마나 바른 자세로 들었느냐, 이런 단순한 학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도덕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나 교사로서 역할들을 다 했다고 이렇게 교사는 편의로 전환시키는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어떤 가치를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그냥 수업 태도라던가 아니면 두발, 아니면은 뭐 신발이라던가 옷, 이런 것들만 이렇게 찍어내거나 이제 하면서 정작 이런 리더십적인 행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찍긴 쉽거든요. 하지만 정말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라던가 어떤 가치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교육과정 가운데 사실 많이 부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그만 덕목들도 가치는 있긴 하지만, 물론 가치가 있죠. 도덕적 판단과 가치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단순히 도덕 교과서를 외울 것이 아니라 사안들에 관해서 과연 이것이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길러주는 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도덕적 판단과 가치를 대신해 줄 수는 없으며 공적이고 시민 생활을 위한 리더십의 도덕적 교육이 가져오는 함의를 살펴볼 때 가정, 수업 시간, 그리고 기타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술 이상의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되며,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적 환경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정치 교육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 전체를 바로 이러한 리더십적 교육으로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도덕교육과 정치교육의 관련성은 플라톤과 뒤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은 또한 하나의 철학적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금 사회 가운데,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이와 같이 정치의 혼란과 또한 무질서와 또한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경쟁하고 갈등하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들은 바로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이 도덕적인 교육, 제대로 된 교육, 도덕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한편으로 왜곡된 그러한 도덕적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정치 혼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에 있었던 철학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고 방향도 없고 단순히 암기시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많은 좋은 점수를 얻는 것.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다 나쁜 짓 하는데 일단 점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포커 베이스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전 국민적으로 과연 도덕적인 그런 인식이 있는가? 거기서 파생되는 정치적인 의식이 있는가? 이 정치적인 의식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방향이나 철학이나 목표나 가치가 존재해야지만이 그 가치가 이제 서로 다를 때 서로 간에 대화하고 경쟁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영국 의회에 가면 이제 서로 이제 양 정당 대표들이 가가지고 책상 하나 놓고 무한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서로에게 공감의 영역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자신들이 놓쳤고 함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영역도 이렇게 다리가 브릿지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브릿지들을 통해서 이 정당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의점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선진적인 정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단지 한 광자를 인수하고 견딜 수 없는 시간을 이겨내려는 실천가들에게는 이론적,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정치교육의 실패는 막대한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민주적, 헌법적 과정은 행동 양식 가치와 목적 가치들이 사회 전 분야에서 토론되고 전 시민에게 분명히 드러나서 현존하는 정도에 크게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 양식 가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공정하게 행동해야 되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적 가치, 예를 들면 평등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목적인 가치들, 이러한 가치들이 얼마나 대중 가운데서 전 시민적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토론되고 그것이 현존하는가에 달려서 그 나라의 정치 질서나 정치 분위기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현재 우리가 당한 정치 혼란 가운데서 우리 도덕적인 교육이나 거기서 파생된 어떤 정치에 관련된 그러한 리더십과 관련된 교육의 부재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심각한 생각을 반추해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절차들이 나라 전역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의 결과로서 공중 앞에 정면으로 전개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닉슨 대통령은 탄핵 문제에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워터게이트 조사와 비도덕성은 미국 공중들뿐만 아니라 엄밀한 과정이 사회 구조를 파괴하지도 않고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타 지역 공중들에게도 교육적 경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되짚어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몫인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이러한 토론의식과 또한 어떤 자각과 인식, 정치 현실에 대한 자각과 인식,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인식이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위기와 히틀러의 출현 이전에 막스 베버는 빌헬름 2세의 독일에서 정치 교육의 부재에 주목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불길한 장래를 예고해 주는 것이었죠. 독일 내 정치교육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히틀러를 낳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비스마르크에 의해 완전히 비정치적인 영웅 숭배의 고양, 그리고 정치 정당들에서의 권력의 자율성에 대한 방해, 공적 가치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관료적인 권력들,
부정적인 의회와 조작적인 행정적 리더십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베버는 강력한 리더십과 활동적 시민 간의 공생협력 관계의 결여, 즉 리더십과 시민정신 양자 모두의 위기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버는 말과 행동을 현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교육시켜서 정치적 리더십이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위로부터의 무책임한 선동과 밑으로부터의 감정적인 압력은 있었지만 의회 및 책임 있는 리더십 또는 민주주의는 없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만든 것입니다. 비평 및 토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번스 교수님은 리더십 교육의 부재를 독일의 베버의 말을 빌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노동자 교육협회와 같은 좋은 기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리더십 교육의 활성 방안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적 혼란과 여러 상황들을 살펴볼 때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 리더십 교육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다. 리더십 교육, 즉 이것은 하나의 정치 교육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그것은 도덕 교육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재하고 거의 없다.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교육의 영역 가운데서 이 도덕 교육의 그러한 가치들을 다시 살려갈 수 있으며 또한 일반 시민 가운데서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을 길러내는 일들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자본주의 물결을 타면서 물론 시장 경제에 따라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지금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의식이나 수준 자체가 경제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상당한 위기 가운데 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경제적 발전도 또한 더 이상의 경제적 안정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 열강과 대국 가운데 끼어있는 대한민국은 여기서 우리가 정말 리더로서 정말 우리 강대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리더십을 나타내는 국가로 설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이에 이도저도 아니고 껴가지고 결국은 침몰해 버릴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고 정말 우리의 지금 결단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방향을 우리가 스스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이러한 교육이 부재하였고 그 결과 지금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했을 바로 이 시점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계몽시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한 도덕적 가치를 통한 리더십 교육을 이루고 또한 그것이 정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정치에 대한 인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발전에 집중하면서 도외시했던 우리의 어떤 정책 현실들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것들이 발전한 만큼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것, 우리의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영역까지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될 그러한 때가 지금 왔다라는 것이고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리더십 교육이 이러한 부흥에 이러한 필요에 요구에 좀 응답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이까지 하고 다음으로는 리더십의 무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하나의 요청은 우리 시대의 기조연설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학위수여식 연단은 고상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호소가 메아르치며 대부분 직장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젊은 졸업자들에게 이러한 연설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졸업자는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생각하면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제 학위수여식 할 때, 졸업식 때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런 호소가 메아르치면서 리더십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리더십에 대한 요청은 위대한 리더십 기간이 지난 후에 따라오는 현재와 같은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 같은데, 미국보다 더 자주 이러한 호소가 이루어진 국가는 거의 없으며 리더십을 분해하고 약화시키려는 미국 정치 제도에 입각해 본다면 이것은 얄궂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은행장이 아니었더라면 아주 온건한 견해를 가졌을 거대 은행의 장은 미연방 운명은 미국인들이 민주적 과정에 대한 뿌리 깊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미국인들은 리더가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이 책을 쓸 당시에 하나의 어떤 위대한 리더들, 미국을 이끌어온 위대한 리더들이 지나간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의 혼란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주적 과정에 대한 뿌리 깊은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에게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주창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혼란한 상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나 또한 안정적인 정치적 어떤 기반들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국가기관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또한 분열되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가 우리에게 또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언론인은 만약 화성의 우주인들이 지구에 착륙하여 나를 너희 리더에게 안내하라 그렇게 요구한다면은 지구인들은 아마도 이들을 안내하는데 당황해할 것인데, 우리 두 가지 주제는 흔히 이러한 요구들의 특징들을 규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전혀 지구를 알지 못하는 화성인이 와가지고 지구에 도착해가지고 너희 리더가 누구냐 했을 때는 리더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 사람 화성인을 인도해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왜냐? 리더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를 리더로 불러야 될지도 모르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당시 미국의 정치적 현실이고 그러한 상황이었다, 국민적 이식이었다는 걸 꼬집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는 것인데, 왜 리더들은 지도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대학 총장이자 조직에 대한 전문가인 한 사람이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이유는 우리 상당수는 도대체 리더십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선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두려워한다. 지도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리더십 본질이 매우 불완전하게 이해되고 있다. 또한 리더십에 관한 수많은 공적 언명들은 터무니도 없다라고 존 가드너는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과연 지금 길 가는데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리더는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리더? 그럼 우리 상관이나 아니면 우리의 위에 있는 보스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어떤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된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 리더십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직장 상사나 보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불만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있는데, 그 리더라는 말이 도리어 이제 부정적인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도리어 나를 억압하고 나에 대해서 지시하고 내 자유를 억압하는, 바로 그러한 수준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식 자체가 모이고 모여져서 대한민국의 리더에 대해서도, 이 나라의 리더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건 이해하겠어요. 물론.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이나 청사제는 사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러면 리더에 대해 잘 모르지라는 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지금의 정치 혼란과 또한 경제적인 그러한 위태로움을 가지고 왔다.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이런 리더십이라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왔던 그 결과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쓴 그런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주제와 관련돼서는 도덕적, 상향적, 초월적 리더십, 즉 거대한 발상, 광범위한 방향, 강력한 공약의 리더십에 대한 필요와 관계되는 것인데, 리더는 마땅히 도덕적 리더십을 제공해야 한다고 가드너는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이 번스 교수님이 도덕적 리더십입니다. 결국은 이 리더는 하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리더십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변혁적 리더십의 어떤 가장 기본 밑바탕이 된 하나의 개념입니다. 리더들은 사회를 결속시킬 만한 가치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들이 사람들을 소화적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표들을 고안해내어 표명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을 극복하도록 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만한 가치 있는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끌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갈등하고 신음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한계들을 초월하고 통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있는가? 과연 이러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해봐야 될 그런 때라는 것이죠. 또한 국민적 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의 어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고 자동차, 아파트, 그 다음에 해외여행, 편안한 삶,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더욱더 발전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향상된 삶으로 살아가는 건 좋은 것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불철주야 일하고 야근하고 고생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의 공동적인 하나의 연대, 그리고 공동적인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야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야지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 역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인식 자체도 더욱더 개선되고 또 우리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은 바로 어떤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들의 어떤 가치나 생각의 어떤 한계나 울타리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추정컨대 사람들은 타인들을 바닥으로 환락이나 야만으로 이끄는 길로 끌어내릴 수 있으며, 그렇지만 리더십은, 이 번스 교수님은 아주 옳다고 생각하는데, 리더십은 사람들을 상향으로, 즉 고차원의 가치라든가 목적 또는 자기 충족의 형태로 승화하는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고차원의 가치나 목적 아니면 스스로의 자기의 충족 쪽 형태로 승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위로 들어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십이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가치의 문제죠. 가치. 이 옳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도덕적 판단을 내포하고 있고 도덕적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이런 가치가 실려 있다는 것이죠. 리더십에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확실한데, 특히 도덕적 리더십에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가장 적을 것이며, 그렇지만 언론이 특정 리더, 특히 승화되고 원칙적 견해를 소유한 것으로 평판이 난 리더를 검토할 때 우리는 아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양면성을 관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인 것이죠. 우리는 리더가 교조적, 공론적 또는 이념적이 아니라 진실로 실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리더는 심지어 지하실에서 책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차고에서 자동차를 개조하기도 하고 정원에서 식물을 가꾸기도 하는데, 관건은 일이 성사되도록 작용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리더는 간단히 말해 실용주의자이며 어떨 때는 심지어 최종적 찬사로서 콧대 높은 실용주의자라고 말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실체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요청, 도대체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도덕적 리더십과 원칙적 리더십에 대한 양면적 태도, 물론 이것들은 모두 정치 생활에서 리더십의 위치에 대한 심각한 모호성과 혼란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양면적 태도는 적어도 리더가 국민을 이끌고 또한 국민이 리더를 이끄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민주주의에서의 리더십의 위치에 대한 모호성과 혼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리더가 일단은 국민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역시 리더를 이끄는 것이거든요.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가운데서 하나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십과 야만적 권력, 리더십과 선전, 리더십과 조작, 리더십과 뚜쟁이, 리더십과 강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리더십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과적 분석 수단으로서의 리더십의 효용성뿐만 아니라 행동 양식 가치와 목적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무한히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리더십의 특징 일부를 요약 형태로 정의하고 실질적 또는 기타 가능한 함의 일부를 기록해 놓는 문제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번스 교수님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어떤 연구의 방향이라든가 목표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행동 양식 가치와 목적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그러한 가능성이 무한하게 존재하는 그러한 리더십. 그리고 이 리더십을 통하여서 정말 리더십이 아닌 것, 단순히 선전하거나 조작하거나 뚜쟁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그리고 리더십의 정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는 정말 사기치는 사람과 리더를 구별해낼 수 있는 국민들이 리더십 공부를 해야지 정말 입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하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끌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리더하고 이 구분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또한 집단적이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즉 리더십의 개념 자체가 집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리더십, 원맨 리더십은 용어상으로는 모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자기 자신의 동기에 부응하며 잠재적 추종자의 동기 기반에 호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하나의 집단과의 어떤 그 둘 간의 관계, 교류가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의 리더십이 되는 것이거든요. 추종자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사회적 정치적 집단성을 형성하여 리더와 추종자를 결속케 하는 공생적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간부들이 형성되고 유계 질서가 생기고 구조가 견고해지며 리더의 선도에 반응하여 추종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희망과 소망을 요구하게 되면 정치인들은 추종자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그들의 소망과 요구에 적합한 자신의 권력 자원을 사용한다. 이게 하나의 리더십의 선순환적인 과정인 것이죠. 하나의 그리고 정치행위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계급, 민족주의적, 인종적 또는 기타 어떠한 유형의 것이든 현존하는 사회적 집단성을 동원하려고 하며 아주 중요한 점은 리더 추종자의 집단적 관계가 가정하고 있는 형태 또는 구조를 고려해 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리더와 추종자의 어떤 관계 그리고 구조를 통하여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인종이나 다른 어떤 민족, 이러한 계급,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 이론은 공통적인 이론이고 하나의 이론적인 원리가 존재하는 그러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중집회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결속되고 있는 영웅적 리더와 광대한 추종자들의 감정적 관계는 하나의 집단적 리더십 하나의 형태인 것이죠. 그러나 풀뿌리 행동가들, 간부들, 하부 리더들, 카리스마적 리더를 둘러싼 보조원과 조언가들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조직을 제외한 그런 하부 리더들, 그리고 층들, 레이어들이 없다면 리더와 추종자 간의 권력 불균형, 양자 관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정치적 헌법적 과정의 일탈 가능성이 여지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 한 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국가 리더십에 있어서 이 리더와 풀뿌리 리더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잘 되어 있어야지 결국 추종자들과 리더 간의 소통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중간층이 빠져버리면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압적이고 일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들, 그리고 중간층의 어떤 리더들, 풀뿌리 리더들이죠. 이러한 리더들이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얼마나 정치하고 또한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이 리더와 추종자 간의 원만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시너지와 에너지를 일으키며 집단적 리더십으로 기능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치적 혼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조직을, 우리 어떤 집단을 잘 구성하고 그리고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잘 채워 넣어서 다시 유기적인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지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조직을 살펴봐야죠. 우리 조직 내에 과연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가, 어느 허리가 빠져 있는가, 누가 여기서 배제되었었는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그 리더들을 채워 넣는 그러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리더십 구조를 세워나가는 것이 결국은 집단적 리더십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년에 걸쳐 리더로서 하여금 국민의 타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정당성
정치적 정당 형태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운동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보았습니다. 구나르 미르달에 의하면은 북서유럽의 노동당들은 1세기 이상 동안이나 진행된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국민운동들의 최종 결과의 산물인 절제운동, 비국교적 종교운동, 협동적운동, 노동조합운동, 성인교육운동, 그리고 보편적 참정권운동의 최종적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많은 정치적 운동들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적 운동에 국권이 뿌리내린 주요 정당이 없다는 사실은 일반 미국인들과 이들의 리더들, 특히 대통령과 연결관계를 손상시켜 왔었던 것인데, 리더십은 갈등적인 것이며 정치적 행동의 원동력인 의미 있는 갈등은 이와 관련된 리더를 탄생시키며 이 리더들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 사이에 더 큰 갈등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 구조에 있어 가지고 갈등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쳐내는 행위는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을 통해서 리더가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그 가운데 갈등과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이 가운데 새로운 리더들이 계속 이렇게 싹이 나듯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이 조직 구조 내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속적인 사회적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지만 이 번스 교수님 이 책을 쓸 때 미국 사회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쳐내버린 것이죠. 갈등이 있다. 하나의 정당 내에서. 그러면 그 사람 쳐내는 것입니다. 그럼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리더의 자리가 선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 공백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자라나듯이 메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구가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활발하게 갈등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정말 유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리더십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배양해주고 잘 이렇게 북돋워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을 잘라내고 그냥 조직 구조를 그렇게 임의대로 바꾸는 그러한 행위 자체는 심각한 문제고, 그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제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시금 채워져야 되고 조직 구조를 다시금 잘 이루어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쳐내는 그런 스타일의 형태로서 리더십이 존재한다면 그 구조는 결코 오래가지도 못할 것이며, 또한 만약에 그런 조직 구조 가운데서 권력을 쥐게 된다면 이제는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경계하며 또한 생각하며 정말 이 통합적 리더로서 이 조직을 잘 이끌고 북돋을 사람이 누구인가? 좀 더 확대돼서 정말 이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대한민국 상황을 잘 북돋우고 하나로 연합하여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합쳐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 갈등을 포용하고 감싸 안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 앞으로 2개월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부디 바로 그러한 리더가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대중적 열망에 관계된 갈등은 리더십의 중요한 민주화의 촉매제가 되는데, 이 갈등은 리더들로 하여금 전투의 장을 확장케 하고 더 많은 추종자들을 찾아 나서게 하고 동맹자들을 탐색하게 한다는 것이죠. 활발한 겁니다. 이것은 동기를 형성케 하고 대중적 요구를 첨예하게 하고 가치를 확장하고 강화시키는데, 많은 것이 갈등의 조직적 성격, 예를 들어 갈등의 축이 국가적 영역 또는 국가 내의 지역적 영역으로부터
국가 또는 지역 내의 계급 이익 집단 또는 교리적 균열로 이동하는지 여부 등 바로 이러한 조직적 성격에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의견 불일치와 갈등은 많은 민주체제에서 화합의 윤리와는 또 배치가 되는데, 정치 리더들이 비록 자신들이 공직을 놓고 경쟁할 때 조화와 협력에 상반되는 일을 하지만 이들은 조화와 협력을 요구하며 특히 정당 정치는 바로 벼랑 끝까지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정당 정치의 특징입니다.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네가 이겨나 내가 이겨나,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가운데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하급 정치고, 벼랑 끝에서 서로 협의하고 합치한다면 그거는 선진 정치인 것이죠. 아마도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이러한 국민적 화합을 요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위험한 징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정말 국민적 화합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 통합해버리는 것은, 그리고 여기 맞지 않는 건 잘라버리는 것은, 그리고 규제해버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미국인들에게는 월남, 영국인들에게는 수에즈, 일본인들에게는 바로 진주만이 정당적 정치, 즉 갈등적 정치가 국민의 주요한 관심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조 속의 불일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대학 교수단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을 위해서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불일치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그렇게 부단 노력하고, 또한 반대되는 것은 잘라내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갈등이나 목소리들을 잘라내고 하나의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만 그냥 주구장창 달려가는 것은 월남이나 수에즈, 진주만과 같은 그러한 하나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책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이러한 여러 갈등적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목소리들과 또한 이런 것들 가운데서 결국은 합치와 합력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어떤 수단이라든가 수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소리를 막고 듣지 않고 잘라버리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대 또는 양대 파벌 체제는 기존 체제에 대한 일종의 충성적 반대, 만족적 교리에 대한 격려, 끊임없는 비판이 집중 공세를 존속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범위와 본질, 이것 때문에 다른 종류의 갈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인데, 이런 종류의 범위와 본질은 어떤 헌정의 형태로 명시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평이 토의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일반인들 가운데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아울러 갈등이 정치적 리더에게는 필수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 현실 정치 속에 리더십에 대한 인식 수준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한번 표본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아마 양적 연구를 해보던가, 리더십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리더십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리더십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우리나라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이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들에 대해서는 어떤 리더십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한번 조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부분들도, 그리고 리더십을 학문적 영역으로 생각하는가, 학문적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함께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리더십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무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리더와 또한 이 꾼들을
구별해내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정말 지금 우리 당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 현실이 안타까운 것일 뿐인 것이죠. 과연 우리 개개인의 그러한 시민들을 이제는 하나의 공동된 어떤 연대와 운동 가운데로 이끌어내며 정치적인 그러한 인간으로, 인간이 사회적 인간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본연의 그러한 모습을 되찾는 것 역시도 정치적인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러한 정치가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어딜 가든지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고 이끄는 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어디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다 이 리더십의 원리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에 관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의 눈을 떠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정치적인 철학, 정치적인 방향, 정치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개개인의 시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토의가 이루어지고 서로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의 합치를 찾아가서 낭떠러지까지 가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결국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금 혼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인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상당히 정치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인식하게 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중요성을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또한 관심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많이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우스 리더십 학교가 이런 것들을 잘 기여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많은 그러한 곳에서 하나의 어떤 정치적 공론장 가운데 또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며 이런 어떤 하나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마치 K-팝이 세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같이 그리고 현 우리 어떤 민주적인 어떤 과정들이 전 세계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는 한국이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인 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정치적이고 하는 리더십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는 이 세계 가운데 또한 리더로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많은 이 세계의 많은 그 국가들 정상들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에 관한 리더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대한민국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리더십의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장시간인데 또한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거의 이 책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책으로 또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그런 한 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